브라질이 모로코와의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에 실패했습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브라질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거죠. 사실 브라질에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그 어떠한 대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에요. 브라질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24년 우승 주기설입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94 미국 월드컵 우승,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 늘 월드컵 우승을 24년 간격으로 해왔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24년이 지난 지금 이번이 브라질 우승의 적기라는 거죠. 그만큼 브라질 팬들이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월드컵 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브라질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모든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던 국가, 그리고 월드컵 최다 우승국, 무려 5번이나 정상에 올랐죠. 그런데 의외로 브라질은 2002년 이후 무려 24년 동안 우승은커녕 결승 진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벨기에, 2012년에는 크로아티아에게 막히면서 모두 8강에서 탈락했죠. 더군다나 이번 월드컵은 본선까지 오는 과정도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선 기간 동안 감독만 총 3명이 바뀌었고 경기력도 들쭉날쭉했다고요. 결국 남미 예선을 5위로 통과하면서 브라질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설상가상으로 지난 월드컵에서는 가장 큰 라이벌이 메시 아르헨티나가 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우승 도전 그 이상의 의미를 브라질이 갖고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라는 60년 만에 첫 외국인 감독 체제 아래서 과연 브라질은 24년 우승 주기설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아직까지 물음표가 남아있는 네이마르, 과연 브라질을 다시금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브라질 대표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 실점 장면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사이드에서 브라임 디아스에게 연결되는 이 대각선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연결됐거든요. 그리고 브라임이 볼을 잡았을 때도 주변에 브라질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있었다고요. 원래라면 바로 압박을 들어가서 못 돌아서게 막거나 패스를 바로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적극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중원에 3명,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죠. 턴오버도 계속 나왔고 볼을 소유했을 때도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좀 부족했다고요. 특히나 전반전에는 모로코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도 보이지 않았고 압박을 벗겨낸 움직임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 15분 정도까지는 거의 모로코가 경기를 주도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만 갑자기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브라질이 지적받는 아쉬운 내용들을 보면요, 주로 수비와 미드필더진 여기서 계속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부터 보죠. 최근 센터백은 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파레 마르키뉴스, 그리고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둘 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선발 조합이에요. 왼발 오른발 궁합도 좋고 지금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은 월드컵 참가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최고의 조합이죠. 그리고 골키퍼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송 몸 상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수문장이고 백업에 에데르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계속 측면 수비, 양쪽 풀백인 거죠. 사실 예전만 보더라도 브라질에는 늘 월급 풀백들이 가득했잖아요. 카푸, 카를로스, 마이콘, 알베스, 마르셀루. 그런데 어느샌가 그 계보가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다닐루, 알렉스 산드루, 지금 좋은 선수들인 건 맞는데 두 선수 모두 91년생으로 만 35이에요. 거기에 지금 더글라스 산토스도 94년생이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브라질 수비진의 평균 연령이 무려 31세입니다. 수비수 8명 중 5명이 30대고요. 가장 어린 선수가 이바네즈, 27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를 더 치를수록 토너먼트에 갈수록 수비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 있을 거라고요. 사실 원래 브라질의 기대를 걸었던 선수는 바로 오른쪽 풀백인 웨슬리였어요. 최근 브라질 풀백들의 기근을 끝내준 선수로 이 웨슬리가 가장 평가받았었죠. 스피드 좋고 드리블도 좋고 무엇보다 안첼로티의 전술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이 웨슬리였다고요. 브라질의 공격을 할 때 보면 왼쪽 풀백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오른쪽 풀백인 웨슬리가 상대 깊숙이 높게 올라가죠. 거의 윙어처럼 여기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측면 공격수인 하피냐가 안으로 들어오고 브라질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여기서의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 브라질의 공격이 훨씬 유기적으로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직전 평가전 이집트와의 경기에서 웨슬리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미드필더인 에데르송이 대체 발탁되었고 가뜩이나 풀백 없는데 브라질은 더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브라질 우승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대체자들이 웨슬리랑은 완전 다른 유형이에요. 다닐루, 경험은 많지만 예전 같은 활동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 토너먼트에서 풀타임을 뛰기란 쉽지 않다고요. 여기 이바네스는 애초에 센터백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첼로티가 기대하는 풀백의 역량을 다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측면 끝까지 올라가서 폭을 만들고 상대를 흔들고 공격 숫자를 늘린 역할을 이 둘 다에게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웨슬리가 없으니까 오른쪽 공격이 확 죽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바네스가 풀백 포지션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웨슬리처럼 높이 전진을 시키고 공격 가담을 시켜도 뭔가 좀
애매하고 전반에는 마즈라에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바네즈가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이 이 느린 판단력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풀백에서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풀백 경험이 많은 다닐루가 나오면서 다닐루는 거의 후방에 머물며 공격 가담을 자제했죠. 그래서 웨슬리 이탈은 단순히 수비수 한 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브라질이 최근에 완성도를 높여가던 공격 패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승팀의 전력으로 봤을 때 지금 중원도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조합은 지금 카세미르와 브루노 기마랑이스죠. 이번 시즌 두 선수 모두 좋았습니다. 기마랑이스는 뉴캐슬 중원의 핵심이었고 카세미르도 이제 끝난 줄 알았지만 완전히 살아나면서 맨유의 부활을 함께했죠. 이번 시즌 무려 9골이나 넣었어요. 하지만 카세미르 지금 34시죠. 아무리 클래스가 좋아도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지금 백업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업에 누가 있어요? 파비뉴예요. 파비뉴도 32입니다. 오늘도 모로코가 중원에서의 둘이 볼을 잡자마자 강한 압박을 들어오니까 풀어나오는 애를 먹었었죠. 그리고 최근 평가전들에서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선의 하피냐, 쿠냐, 그리고 중원의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들이 볼을 받고 온더볼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0분 동안 경기를 중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브라질에서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의 선수들이 자꾸 더 전진하고 공격진이 자꾸만 올라가면 결국 지금 뒤에는 카세미르 혼자 남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방과 후방에 공간이 너무 벌어지게 되고 분리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죠. 구조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라질에 좋은 공격진들이 많다 보니까 안체로티 감독이 공격장에 짙은 선수를 공미 자리 10번 자리에 놓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앞선에는 4명 있는데 중원에는 투볼란치 2명만 남게 되고 이들에게 부담이 커지니까 체력 소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이렇게 빠르고 테크닉 있는 공격수들이 있는 팀, 그리고 중원에서 숫자가 더 많고 무게감도 더 있는 팀들을 만나면 앞으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토너먼트에서 네이마르까지 오게 된다면 네이마르가 또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니까 앞선에서의 공격력은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중원의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싸워줄 선수가 없고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후방 미드필더들이 다 떠안게 되겠죠. 자, 그런데도 제가 브라질의 우승 후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공격이에요. 오늘 경기도 솔직히 브라질이 전체적인 흐름은 모로코에게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결국 공격 개개인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개인 능력만으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이드에서 비니시우스가 볼 잡고 올라가니까 파케타는 언더래핑 해주면서 수비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줬고 그 사이 생긴 공간에서 기마랑이스의 연계 이후 개인 능력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냈다고요. 브라질스러운 득점이었죠. 솔직히 브라질이 최근 월드컵에서 탈락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공격이 생각보다 답답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12년 카타르 월드컵, 결국 두 대회 모두 8강에서 탈락했죠. 그리고 당시 브라질 공격에 대한 비판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네이마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두 번째, 정통 9번 스트라이커가 없다. 세 번째, 좋은 공격수들은 많지만 이들의 조합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브라질 현지에서도 전술적인 구조보다는 개인 능력이 너무 의존한다. 이들의 유기성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첼로티 브라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공격에서만큼은 이전의 브라질 느낌이 점차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브라질을 보면 기본 포메이션은 4-4-2 혹은 4-2-3-1이죠. 그런데 사실 포메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비할 때 대형이 4-4-2인 거지 공격 시에는 선수들이 계속 서로 움직이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도 사실상 공격수에 가깝고 측면 공격수들도 중앙 지향적이고 또 쿠냐가 최전방으로 나왔을 때는 측면으로 자주 또 빠지잖아요. 그만큼 서로 끊임없이 스위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첼로티가 이런 축구를 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죠. 지금 브라질의 가장 큰 장점이 공격진이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브라질 공격진 월드컵 참가국 전체를 보더라도 최상위권입니다. 음바페, 올리세, 덴벨레, 이 스리톱이 버티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사실 브라질보다 공격진이 더 세 보이는 팀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전 브라질처럼 호나우두, 호나우치뉴, 카카, 아드리아누 이런 이름값은 아닐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대회는 부상으로 호드리고도 빠졌고 유망주 에스테방도 햄스트링 부상이죠. 거기에 늘 보이던 제수스, 히살리송, 우리가 국대에서 자주 보이던 이름들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 브라질의 공격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직전 시즌까지 정말 폼이 좋았던 선수들만 다 선발했다는 거예요. 일단 비니시우스, 사피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번 시즌에도 각각 공격 포인트가 32개, 28개. 최전방의 쿠니아도 맨유 이적 이후에 이번 시즌 2자릿골 기록했죠. 또 서브에는 마르티넬리도 리그에서는 아쉬웠지만 챔스에서는 6골, 도움 2개였고요. 지금 브라질에서도 교체로 나올 때 굉장히 잘하잖아요. 지난 크로아티아의 평가전 쐐기골 마침표를 찍었던 것도 이 마르티넬리였습니다. 축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제가 역대급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드디어 FC 모바일과 FC 온라인 M이 모두 갤럭시 스토어에 상륙했습니다. 똑같이 게임을 즐기더라도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차원이 다른 할인과 이벤트 혜택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귀찮은 설치 필요 없습니다. 갤럭시 유저라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키우던 계정은 어떡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연동해서 플레이도 할 수 있어요. FC 모바일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거 알고 계셨나요? FC 모바일 런칭 기념 이벤트
게다가 FC 온라인 M, FC 모바일 유저를 위한 역대급 쿠폰전도 있습니다. 첫 결제 5,000원 할인, 월간 쿠폰, 월간 적립, 수요일에 100% 페이백, 거기 위클리 출석 체크까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양한 이벤트, 혜택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갤럭시 스토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우리 축구친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50% 할인 쿠폰입니다.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수량은 무려 10만 개래요. 쿠폰 등록 방법은 갤럭시 스토어 메인 우측 상단의 쿠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쿠폰 안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내 결제 시 삼성 체크아웃에서 사용할 쿠폰을 선택합니다. 첫 결제 시 최대 5,000원 할인 쿠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축구친구 전용 할인 코드까지 다 합하면 총 15,000원 할인 일단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들 갤럭시 스토어에서 혜택도 제대로 챙기고 즐게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최전방의 이고르티아구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이름값은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 낮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2골, 홀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죠. 브라질이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찾던 피지컬 좋은 정통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이, 그리고 겨울에 본머스로 간 하양도 2006년생 유망주인데 이번 시즌 중간에 합류했음에도 진짜 잘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엔드릭도 레알에 있다가 리옹 임대 가서 엄청 성장했고요. 이집트전에도 좋은 결정력으로 결승골까지 기록했죠. 결국 지금 브라질은 이름값만 높은 네임밸류만 있는 팀이 아니라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폼이 좋은 공격수들이 가장 많은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측면에 있고 누가 중앙에 있든지 90분 내내 서로 위치를 바꿔요. 그리고 안첼로티가 본인의 전술 틀 안에서 주는 자율성이 브라질과 굉장히 핏하다는 거죠.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크하기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또 최근에 안첼로티의 공격 패턴도 진짜 흥미롭죠. 오늘도 선수들 한쪽 측면에 대여섯 명까지 몰아넣는 장면이 꽤나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선수들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패스 줄기를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3자 패스를 통해 압박을 벗겨내죠. 그리고 곧바로 킥을 통해서 반대 전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에니키, 비니시우스, 사피냐, 마르티넬리 이렇게 스피드 있는 공격진들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수비진과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상대 입장에선 이 자체가 재앙인 거죠. 그리고 브라질은 빌드업 할 때도 후방에서 볼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다. 공격진의 숫자가 많고 다 빠르니까 최대한 그 템포를 살려서 앞선으로 빠르게 볼을 전달해요. 거기서 뺏기더라도 바로 압박 들어가고 상대 후방에서 볼을 탈취하면 골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이집트전도 기마랑이스의 골이 이런 방식으로 터졌죠. 상대가 내려올 때도 쿠냐, 비니시우스의 원투 패스 이걸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하피냐의 중거리 슈팅도 있습니다. 또 상대가 피지컬이 좋으면 이고르티아구 넣어서 높이 싸움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마다 그거에 특화된 공격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브라질 공격진에 다양한 유형들이 가득합니다. 결국 브라질은 이런 공격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경기에 임해야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브라질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때문이죠. 사실 브라질이 2002년 월드컵 우승 이후에 계속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해왔어요. 2006년에는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아드리아누 역대급 공격진을 보유했지만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강했었고, 호나우두는 체중 관리 이슈, 호나우지뉴는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폼들이 다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브라질이 둔가 감독을 선임했죠. 그러면서 브라질의 조직력과 내부 결속, 규율 이런 것들을 새로 찾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브라질 특유의 창의성, 자유로움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전 8강전 패배 이후에 브라질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카카가 부상으로 무너졌고 아드리아노와 호나우지뉴 이들은 점점 대표팀에서 멀어져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스타 네이마르에게 너무나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선수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멘탈 이슈도 있었고요. 8강 콜롬비아전 에이스 네이마르는 큰 부상을 당했었죠. 결국 4강 독일전에서 1대7 참패. 이 경기는 브라질 축구 전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2년 다 네이마르의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8강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전 대회들을 보면 브라질은 참 애매한 거예요. 재능들은 항상 넘치는데 그 재능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데는 늘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반대로 전술적으로 너무 많이 개입해버리면 브라질의 색채, 그들만의 창의성을 잃어버리거나 핀트를 잘못 잡아버리면 아예 대패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첫 외국인 감독을 선임한 이 브라질 축구협회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안첼로티를 데려온 이유가 단순히 우승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브라질다운 공격 축구를 되살리면서 현대 축구의 조직력을 유지해줄 수 있는 감독, 브라질은 안첼로티가 그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브라질과 안첼로티 조합 꽤나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브라질은 생각보다 감독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팀이고 안첼로티는 그 부분에서 세계 최고죠. 스타들을 다루는데 도가 텄잖아요. 또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선수들과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어요. 밀란에서는 카카를 발롱도르 수상자로 만들었고 카세미르,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밀리탕 그리고 에버튼 시절에는 히샬리송까지 지도를 했었죠. 무려 30명이 넘는 브라질 선수들을 직접 지도를 한 거예요.
특히 안첼로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잖아요. 안첼로티는 전술 없는 감독 아니야? 선수들한테 해줘 축구 하잖아. 이런 이야기가 늘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사실 안첼로티는 선수들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선수들의 약점은 팀 전체의 구조로 가려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밀란 시절에는 피를로의 플레이메이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투소, 암브로시니 이들이 뒤를 받쳐줬고요. 레알에서도 비니시우스의 돌파력, 벤제마의 결정력, 벨링엄의 활동량,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브라질이 겪어왔던 문제도 늘 비슷했잖아요. 재능은 넘치는데 그 재능이 따로 노는 순간 공격이 답답해진 거예요. 또 지금 브라질에게 가장 부족한 게 위닝 멘탈리티잖아요. 2002년 이후에 한 번도 월드컵 결승전에는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 위닝 멘탈리티 그 자체,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감독, 챔피언스리그 최다 결승 진출 감독, 큰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안첼로티에게 기대하는 이유가 월드컵은 단기 토너먼트고 토너먼트의 안첼로티는 진짜로 강하죠. 용병술이 너무나 뛰어나요. 실제로 2014년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후반 교체로 나온 호셀루가 극적으로 역전골 넣고 레알을 결승으로 이끌었죠. 그만큼 경기 중의 흐름을 읽고 필요한 카드를 딱 꺼내는 능력, 이게 안첼로티의 장점이. 그리고 특히 지금 브라질은 후반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의 공격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안첼로티의 용병술 기대해볼 만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안첼로티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었는데요. 사실 전반만 보면 브라질은 계속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모로코가 강한 프레스를 걸어오고 볼을 뺏은 뒤에 빠르게 역습 가져가면서 브라질 수비를 계속 흔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안첼로티가 여기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딱 변화를 가져갔죠. 중원에 파비니를 넣으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먼저 잡아줬고요. 하피냐가 왼쪽 메잘라로 막히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시켰죠. 빌드업 과정에서도 풀백대 높이 전진시키지 않고 후방의 숫자를 늘리면서 모로코의 압박을 훨씬 안정적으로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안첼로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 중에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안첼로티에게 숙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격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해도 그 기반에는 안정적인 중원과 수비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브라질 여전히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첼로티에게 주어진 시간도 월드컵 직전 1년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브라질의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안첼로티가 지금 선수단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중원과 후방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브라질은 네이마르 발탁에 대한 논란이 있죠. 아니 월드컵 1차전도 못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하지만 네이마르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 현재 브라질 축구의 상징이 네이마르이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를 중심으로 늘 하나가 됐던 것처럼 브라질도 이번 월드컵에서 네이마르의 월드컵 마지막 도전, 이런 서사가 존재하니까요. 월드컵 우승을 그 누구보다 원했던 선수고 컨페더레이션스컵 이외에는 브라질에서 메이저 트로피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복귀 후 눈물을 흘렸던 네이마르, 과연 그보다 간절한 선수가 있을까요? 브라질처럼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은 정신적 지주 네이마르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커룸에서 비니시우스 까불 때 또 기강 잡을 수 있잖아요. 과연 이번 브라질은 안첼로티가 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선수단이 얼마나 하나가 될지, 이거에 따라 우승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난 두 대회처럼 토너먼트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브라질이 이번 대회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브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